오늘은 6.25 주일입니다.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준 나라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먼저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준 나라들. 자, 앞에 PPT를 보시고 우리가 이 내용을 듣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시카고 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좌파입니다. 많이 좌파입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이 두꺼운 책은 우리나라 진보 좌파주의자들의 필독서입니다. 여기는 제주 4.3 사건, 6.25 전쟁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오늘날 한국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의 기원, 이 기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 전쟁의 책임이 북한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있다. 북한은 친일파를 치단했지만 남한은 친일파를 그대로 뒀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을 남한의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남한의 인민들 해방을 하자며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6.25다. 그리고 거기에는 친일파를 그대로 둔 미국의 책임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 우리가 좀 들어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미군 천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반일 감정 강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6.25에 대해서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내전이라고 불러요. 김일성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역대 진보정부 대통령들도 동일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25 전쟁이 내전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뭘 차이가 있나? 이게 뭔 차이가 있나? 한번 보죠. 이 영화 아시죠? 11호. 11호가 무슨 뜻이죠? 이게 내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가 자기네들끼리 내전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빌런 물리쳐야 될 악당이 누구죠? 악당이 누구예요? 이 영화를 본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자. 이 영화에서 악당이 누구지? 악당이 없습니다. 왜? 내전입니다.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지가 않아 싸우다가 후회하는 내용이 어벤져스 이 11호 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6.25 전쟁이 내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죠? 내전이면 어떻게 되죠? 악당이 사라지는 거죠. 전쟁에 책임이 있는 악당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끼리 다툰 내용입니다. 즉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양비론이라고 부릅니다. 양비론이 뭐죠? 맞아요. 양비론은 이거예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도둑이 나쁜 놈이죠? 아니요. 집에 문단속을 잘못한 집주인이 문제죠.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쌍방과실.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남한도 잘한 거 없고 북한도 잘한 것 없다. 6.25 전쟁의 내전이란 말은 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김일성의 기습 침략이 아니라 북한도 잘못했지만 남한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의 내전에 미국이 유엔군을 끌고 들어와서 국제전이 된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요. 그 결과 북한에 붙어있던 이 중국이 자국의 방어권을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다. 이게 내전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고 이게 국제전으로 간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6.25 집회에서도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쳐들어 내렸지만 남한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지만 북한군도 죽지 않았냐? 이거는 우리 서로가 다 아픈 거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여러분, 6.25 전쟁 때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이것은 모독하는 것이고, 특별히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유엔군들을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되는 6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6.25 상기 주일 예배로 드리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진 이 외국의 나라들, 유엔군들,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한번 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25는 내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1950년 3월 30일 날 이때 결정이 됩니다.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나 6.25 전쟁을 최종 허락받습니다. 이전에도 김일성은 스탈린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허락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련이 조건을 하나 걸었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라. 중국의 마오쩌둥의 군사 지원을 받으면 전쟁을 허락하겠다. 이게 개전 조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김일성은 이미 중국의 마오쩌둥 만나서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약 3만 6천 명, 이 중국의 공산화를 싸웠던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가지 않았던 조선인들, 의용군 3만 6천 명을 지원받아서 이 6.25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전쟁 때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1949년까지 이 중국의 이 국공내전에 참여해서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아주 풍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1950년 5월입니다. 5월. 6.25 전쟁 한 달 전에 이 북한 내 군대 군사 고문단을 다 바꿉니다. 누구로 바꿨냐면 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전쟁을 지휘했던 이 지휘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북한 내 군사 고문으로 스탈린이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소련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6.25 전쟁은 단순히 우리끼리 내전이 아니죠. 소련의 무기 지원, 중국의 군사적인 지원, 이 모든 것들을 오래도록 준비해서 일어난 계획된 침략 전쟁입니다. 내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6.25가 일어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 1시 35분입니다. 김일성이 방송에 나와서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6월 25일 날 아침에 웅진반도를 공격했다. 남한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이 남한이 했다는 겁니다. 책임을 남한에 떠미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엔 이게 통했다고요. 근데 이게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못하고 그래서 아까 양비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북한이 전쟁 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냐면 대규모 병력을 384 부근으로 다 남진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항구를 통해서 소련 무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 원활한 물자 수송을 위해서 대규모 도로 정비와 교량,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8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다 뒤쪽으로 뺍니다. 전쟁 준비가 이렇게 이미 치열하게 진행된 것이죠. 군사력을 비교해 볼까요?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야, 북한이 20만 명, 남한은 10만 명, 탱크는 우리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242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고생하죠. 포 2,400문, 1,500문 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전투기 226대, 우리나라 22대. 근데 우리나라 거 22대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냥 비행기예요. 싸울 능력이 없는 이 비행기. 그런데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어떡하죠?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자 에치슨 국무부 장관이 북한군이 남침한 보고를 받고 미군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이 보고를 합니다. 그냥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의회를 수집해서 단 3일 만에 미군의 한국전 참전을 선언합니다. 6월 27일 날. 놀랍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가 단 3일 만에 우리 미국군을 한국에 파병하겠다는 선언을 해요. 이 한 나라에서 파병하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일주일입니다. 전쟁 일주일 만에 미군 전투부대가 파병됩니다.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군대를 파병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의회를 소집하고 또 군사를 선발하고 전쟁 물자, 장비,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파병을 한다는 게 7일 만에 가능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이 진행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1950년 4월 23일 날 우리가 이거 빌리그램 목사님이 보스턴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를 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쟁 준비하라고, 군사력 강화하고 전쟁 준비하라고. 그리고 한 달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빌리그램 목사가 빨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와 같이 전보를 보냅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남한에는 인구密도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요. 전보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잘 전달될까요? 이 편지가 묵살돼요. 왜냐하면 당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31살이었어요. 젊은 목사였고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과 뭐 친분이 있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같이 도와줬던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해리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빌리그램 목사를 도와요. 미국 상원에서 24년간 원목을 했고 미국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만 대통령과 같이 저기 강단에 서 있죠. 이스만 대통령의 신앙을 지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문제를 알고 이것을 계속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빨리 푸시를 해서 단 3일 만에 파병이 결정나고 단 7일 만에 미국이 신속히 파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유엔군 파병입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전쟁 발발 단 3일 만에 미국을 주도로 6월 27일 날 유엔군 파병을 위한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에는 총 5개의 나라가 들어가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여기는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나라도 거부하면 그럼 부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나라가 있죠. 소련하고 중국. 여기 전쟁 주범아니에요. 여기에 유엔군 파병을 이 나라들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949년에 중국의 장제석이 못했던 공산당에게 패배해서 대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49년에요. 이때 미국이 공산당의 실체를 조금 이해하고 그때 했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때 미국이 했던 일이야. 자,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죠.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대만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 6.25 전쟁 당시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대만이 되었고, 대만은 당연히 한국의 유엔군 파병을 동의합니다. 남은 건 이제 소련이죠. 근데 이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스탈린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주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실은 2005년에 러시아에서 6.25 전쟁 당시에 체코 대통령이 보낸 이 극비 문서, 이 전문이 공개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극비 문서가 공개됐어요. 이때 스탈린이 유엔군이 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엔군이 참전하면 유엔군은 그 대표가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참전을 하면 반드시 중국이 또 전쟁에 참전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을 각각 거기 투입하면서 서로 힘이 소진되고, 그래서 세계 질서가 소련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임 이사국 이 회의에 소련이 불참합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이 통과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죠. 1997년입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 투표함이 있어요. 여기에 이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이 돼요. 이 투표함이 낡아서 이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데 그 낡은 투표함에 이걸 뜯어봤더니 그 안에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그 안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 유엔군이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참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을 중심으로 약 16개국의 국가가 전투부대를 이 우리나라에 보내줍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약 180만 명이에요. 유엔군의 전체의 90% 차지합니다. 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그 외에도 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독일이 의료 지원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만 출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인들을 너무나 많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39개 나라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거예요. 북한을 도운 나라는 없습니다. 소련, 중국밖에 없죠. 자, 우리는 이 6.25의 유엔 참전국 중에 미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180만 명이 참전했다고요.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몇 명이었다고요? 10만 명이었습니다. 18배, 우리나라 국군의 18배를 남의 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6.25 전쟁 때 유엔군 전사자의 90%가 또 미군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뭐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면 반민시위, 뭐 노조에서 왜 반민시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전교조에서 반민시위하고
미군 철수 외치는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도 있지요.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역사를 보죠. 우리나라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우리나라 어느 나라 지배받았어요? 일본은 짧고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언제나 친절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착취했습니다. 우리 뭐 영화도 있고 뭐 알잖아요. 역사적 내용이. 우리가 군사력을 조금 증강시키면 중국이 막았습니다. 뭐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중국이 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도록 도와준 나라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자,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끝난 후에 나라가 한패했을 때 전후복구에 75%를 미국이 다 지원했습니다.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서요. 의회에서. 남의 나라 살리겠다고 의회를 수집해서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서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1956년에는 우리나라에 시슬러가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 회사의, 미국의 에디슨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만들어준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전후 이 국가가 황폐한 나라를 복구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전기가 어디 있어요? 결국 이 시슬러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설계해 준 사람이 뭐냐면 시슬러를 소개해 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에 1957년에 우리나라가 국제 원자력 기구 창립 회원국으로 들어가고요. 이때 초대 이사국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들어갈 자격이 돼요? 56년에 시슬러가 왔습니다. 아직 원자력 발전소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우리나라는 사람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해외 입양을 보내서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최첨단 기술인 원자력 기구의 초대 이사국이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지만 원자력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전기를 써요. 전기료가 많이 올랐죠? 근데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월등히 쌉니다. 그러면 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전에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 후보자로서 대통령 후보자인데 그 아들이 우리나라 6.25에 참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젠하워가 이걸 말려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의 독자입니다. 독자. 근데 이 하나뿐인 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아이젠하워가 말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대통령 후보인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가 적들에게 붙잡히면 이건 전쟁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말려요.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 아들 존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말하죠? 간단하죠. 죽겠습니다. 잡히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진짜 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 저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은혜를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미군 장군들의 아들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다시요. 미국의 장군들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파병돼서 왔어요.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인 줄 아세요? 142명 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은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장군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고
그 중에서 35%, 그 중에서 25%, 즉 35명이 죽거나 또 실종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많이 죽었어요. 3분의 1이요. 많이 다치고요. 그러니까 편한 데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한 명 알아야 돼요. 51년에 벤플리트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이 아들도 참전을 합니다. 이 지미 벤플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군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이 비행기를 몰고 이 적진에 들어가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적진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게 아주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어. 근데 이 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 이 내용은 알 거예요. 수색을 중단시킵니다. 왜? 야, 내 아들 찾으러 들어갔다가 다른 군인들 죽겠다. 그래서 찾지 마라. 실종됐습니다. 죽은 거죠. 그래서 아들을 여기다 묻어둔 겁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벤플리트가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살리기 목숨 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이런 말 하죠. 헬조선, 지옥이래. 우리나라가 못 살겠대요. 이민 가겠대요.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서 살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해서 이 나라 떠나려고 애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6.25 전쟁에서 강대국들만 유엔군을 파병한 것이 아니죠. 한 나라를 소개할까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3,500명 파병했습니다. 여기 이디오피아 군대 이름이 있어요. 먼저 아세요? 유명해요. 강유부대입니다. 이 강유란 말이 뭐냐면 초전박살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자, 보세요. 얼마나 잘 싸웠는지 보세요. 253번을 싸워서 253번을 다 이겼습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124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로가 한 명도 없어요. 포로가 한 명도 없어요. 이 인터뷰가 나와요. 어떻게 너희는 포로가 없냐?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로가 될 위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옷을 다 벗는데, 이렇게 옷을 벗고 피를 이렇게 막 몸에 다 바른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백인이 아니에요. 시커먼 사람이 옷 벗고 막 피를 여기다 바르면,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들이 이걸 보니까, 북한군하고 중국군이 보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혔대요.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하여튼 막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얼마나 잘 싸웠는지 트루먼 대통령에게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스토리 보니까, 자,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여튼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배멀미가 더 힘들었대요. 근데 여기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왔을까?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1935년에 이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우리처럼 아픔 당한 나라 그냥 두면 되겠냐? 돕자, 싸우자 해서 강유부대를 만들어서 이때 전투에 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부대를 만들어 우리나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황제가 이런 말을 해요. 침략군에 부당하게 공격당한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된다. 이 같은 마음으로 강유부대가 싸웠기 때문에 다 이긴 거예요. 자, 또 영국 얘기를 할까요? 설마리 전투를 아십니까? 이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여기 평화공원도 있습니다. 추모공원도 있습니다. 자, 중공군 상계사단 약 42,000명입니다. 영국에 글로스터 대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대가 있습니다. 여기 652명이에요.
여기 설말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6.25 전쟁을 좀 기억하죠.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운 기간은 5개월이 다예요. 실제로 남한과 북한만 싸운 전쟁은 5개월이 다예요. 이 중국이 1950년 10월에 참전을 합니다. 이때 유엔군보다 더 많은 몇만을 중국군이 참전한 줄 아세요? 몇만이요? 이게 뭐 나무 위키나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240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휴전할 때까지 압록강에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이 당시에 영국군은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파주의 설마리에서 3일 동안 이걸 막아냅니다. 막았습니다.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서울에서는 방어할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막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652명 중에 59명이 전사하고 포로로 526명이 끌려갔고 생존 67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빚진 나라입니다. 영국에 우리는 복음의 빚도 졌지만 생명의 빚도 진 나라예요. 캐나다 볼까요?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2만 6천 명 정도의 전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캐나다도 영국처럼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워요. 가장 유명한 전투가 이 가평의 677 고지 전투입니다. 이때 캐나다에서 450명의 군사로 중공군 약 6천 명과 싸워서 이때는 승리합니다. 자, 고지를 잘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캐나다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캐나다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해군 때문이에요. 캐나다는 주로 해군이었어요.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줬는데 6.25 전쟁 끝난 후에도 이 캐나다 해군이 1955년까지 서해를 지켜줬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이 서해 쪽에선 계속해서 이 침략의 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해군이 마땅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캐나다 해군이 이 서해안에 쉽게 말해서 군사분계선이 잘 잡히도록 이 사람들이 공헌을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100년도 이런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은 의료요. 의료 지원을 통해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957년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머물면서 우리나라에서 의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의료 기술을 높여줘요. 그래서 의사들을 만들고, 그래서 전후에 이 다친 사람들 치료하는 일에 이 스웨덴이 공헌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22만 명 치료합니다. 인도에서 이 병원, 야전병원 부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민간인과 군인들이 쉬지 않고 치료하는데 22만 명을 치료하는 놀라운 기록을 또 세우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8월에 가는 태국은 6천 명을 파병합니다. 6회 공군 모두 파병했어요. 근데 태국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나라예요. 뭐가 특이하냐면 신기하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빨리 파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준비된 대로 들어오는데 미군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이 태국이 들어옵니다. 근데 파병 전에 이미 먼저 쌀 4만 톤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태국군은 떠나지 않았어요. 1972년까지 남아서 전후 이 대한민국의 복구 사업을 위해서 이 주둔을 하며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자, 이게 6.25 전쟁이에요. 이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해방도 우리나라의 힘으로 낸 적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도 우리나라가 힘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흐름으로 치우쳐 갑니다. 자,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익숙한 앞에서 했던 내용이 나오죠. 6.25 전쟁에 대해서 전쟁의 책임은 일단 북한에 있지만 남한도 잘한 것은 없다. 이게 뭐라고요? 양비론, 쌍방과실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6.25 전쟁 앞에 내용 똑같죠? 교과서의 친일파와 민족 반여자들에게 고통받는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북한이 말한 것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분별을 못해요. 교회라도 바로 알고 가르치지 않으면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짓말과 싸워야 되잖아요. 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국가가 못하는 영역들을 이제는 교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나 추천도서에 국군과 유엔군을 교묘하게 적으로 표현합니다. 적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보게 되면 인민군은 해방군이고 국군과 유엔군은 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세뇌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정권에서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자꾸 빼려고 했잖아요. 헌법에서.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우리도 민주주의고. 근데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글자, 이 두 글자가 들어간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마치 정상국가처럼 말하고 6.25가 민족의 반역자들, 친일파들, 악직 지주들을 처단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이 17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는 뭐죠? 근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 영화들, 드라마들을 봤을 겁니다. 그렇죠? 뭐 동막골 뭐 그런 영화부터 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가자고요. 유엔군이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해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이거 구별돼요?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구별이 돼요? 딱 서 있으면 생긴 게 다른가요? 외국인이 볼 때는 더 그렇겠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기록에 보면 북한군들이 게릴라전을 하는데 빨치산 같은 게릴라전을 하는데 민간인들 사이에서 피난민들 속에 있다가 군인들이 지나가면 총 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중요한 시설에 가면 안 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여러 개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랬으면 지금 우리는 6.25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번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그 증거가 뭐냐? 물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북한과 중국을 옹호하는 사람들, 미군 철수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의 책임은 없다? 쌍방과실이다?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육사에서 벌어진 일 아세요? 육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일 아세요? 지난 정권도요. 6.25 과목 뺐습니다. 아니 육사에서는 뭘 배우는 거죠? 아니 육사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사를 빼면 이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북한 정권을 욕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거를 다시 바꿔놨습니다.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엔 이 임관전 보충으로,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 보충으로 다 들어야지만 인관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 이거 다 복원시켜 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자고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반대인 나라도 있죠.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입니다. 1950년 10월 25일 날 참전을 해서 약 24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싸웠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어요. 많은 학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외교부 부장이 했던 말이죠.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인데 너희가 감히 대드느냐?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다시요.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자신들을 속국으로 사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중국이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향해서 단 한 번도 친절했던 적은 없었어요.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착취. 과거에는 매년 조공을 바쳤고 그 중에 여성들을 중국에서 계속 바치게 했습니다. 데려가서 성노예 삼았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북한도 경계되지만 사실은 중국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이 사진 봤잖아요. 중국이, 자 보세요. 저 건물에 십자가만 딱 떼어요.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중국이 교회를 저렇게 무너뜨리고 공개 폭파시키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오성기를 달게 하는 것, 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나 그 사진들이 있으면 그거 빼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두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북한 문제를 보지만 중국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찜찜한 부분이 있죠. 이 괴담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 치자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후쿠시마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후쿠시마 원전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중국 원전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쫙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오염수가 50배가 더 넘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죠. 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에 지금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이나 야나 상관없이 지금 하나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과 북한입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사우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북한에는요, 이때 투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밀린 분당권까지 내고 최종 투표에 부결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죠? 중국이 준 거죠, 당연히. 중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부산 엑스포를 저지합니다. 다시요.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친절했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중국을 붙들죠? 한쪽 편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자유와 똑같은 단어, 이 자유를 구원이란 단어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는 구원입니다.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전도의 자유, 자유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강조해야 됩니다. 평등이 아니라고요. 사회주의처럼 평등이 아니라고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평등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등합니까?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평등합니까?
평등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국가가 평등해서 가는 것,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평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럼 이게 평등해지나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나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언제나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를 살아간 나라와 연대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들과 함께 연대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들과 이 함께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중국은요, 우리나라가 협력해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게 자유를 계속해서 외치고 자유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좀 걸 보셔야 됩니다. 1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북한의 탄압을 도와주는 나라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25 전쟁, 똑같은 6.25 전쟁과 그때와 같은 6.25 전쟁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경제적인 전쟁,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모든 영역에 지금 전쟁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유한 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외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교회 1억의 성도들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땅 안에서 자유를 외치게 되면 그 땅의 공산주의는 무너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굳게 버티고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중국과도 싸우고 그 싸움이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저 중국의 그 악함과 교만이 무너지도록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도록 같이 기도하며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